지난번 영상에서는 인체의 생명선인 ATP도 실제로는 자유전자의 노예이고 인체 생리를 쥐락펴락하는 호르몬이나 호르몬의 전구체도 자유전자의 노예라는 사실을 정리했다. 추가로 인체의 생리는 모두 자유전자로 시작해서 자유전자로 끝난다는 사실도 정리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를 살펴보자. 고전 물리학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라고 말한다. 즉, 고전 물리학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양자역학 측면으로 미토콘드리아를 보게 되면 이는 대단히 황당한 이론이 되고 말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아니라 강알칼리로서 강력한 전자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강알칼리 대량 생산 공장이며 강력한 전자 수용체 대량 생산 공장이다. 이때 핵심은 과잉 자유전자의 중화이다. 덕분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열과 물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 이 시점에서 미토콘드리아를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으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발전소라고도 부르죠. 또한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화, 성장, 심지어 노화와 같은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생존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도 미토콘드리아 덕분에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ATP가 부족하게 되면 인체는 염라대왕을 아련하게 되므로 ATP를 대량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되면 그 즉시 생체가 문제가 되고 만다. 그래서 ATP만 두고 보면 ATP가 제1의 생명선이지만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를 추가하게 되면 이때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을 지키는 제1의 생명선이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잘못되거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생체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생체가 생명을 유지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만드는 발전소가 아니라 ATP라는 강알칼리로서 강력한 전자 수용체를 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죽음은 곧바로 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생체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 시점에서 전자 수용체 개념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전자 수용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수용체는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을 말합니다. 주로 산화 환원 반응에서 등장하며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은 환원되고 전자를 잃은 물질은 산화됩니다. 생명체 내에서는 광합성이나 호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산소는 전형적인 전자 수용체로 세포 호흡 과정에서 전자를 받아 물로 변하며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는 금속 이온 혹은 산화제가 전자 수용체 역할을 통해 다양한 화학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런 전자 흐름은 에너지 전환과 물질 변화의 핵심입니다. 전자 수용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화학적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나 ATP라는 개념을 떠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뒤를 전자 수용체가 이어받는다. 이는 생명체는 에너지의 노예인데 이때 생명체의 에너지가 자유전자라서 별 수가 없이 자유전자를 받아서 보관하는 전자 수용체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자 수용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자 수용체와 암과의 연관성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 수용체와 암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수용체는 세포 표면에 존재하며 세포 내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세포 증식이 통제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암 발병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자 수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세포 분열, 신호가 계속 전달되어 종양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암세포는 전자 수용체를 변형시키거나 통제력을 잃게 만들어 기존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연관성을 기반으로 전자 수용체를 표적 삼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암 정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학 발전이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암의 원래 문제는 무한 증식이다. 이는 다른 말로 암 문제의 핵심은 암의 무한 성장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태양계 아래에서 성장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자유전자라는 성장인자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때는 자동으로 암과 전자 수용체가 연관된다. 그래서 이때는 자유전자가 인체의 에너지라는 사실만 인정하게 되면 암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일이다. 문제는 자유전자가 인체의 에너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자동으로 체액 생리학을 인정해야만 하고 이어서 병의 근원 치료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돈에 환장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그 즉시 병의 근원을 뿌리 뽑게 되면서 폭삭 망하고 만다. 그래서 병의 근원은 방치한 채 증상만 치료하는 대증치료로 꿀을 빨던 시대는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이 문제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태어난 업보와도 연관된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이는 플렉스너 보고서로 아주 잘 멋지게 포장되어 있다.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이 추악한 플렉스너 보고서를 최첨단 현대의학의 출발점이라고 뻔뻔하게 광고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플렉스너 보고서는 환자의 돈을 강탈하는 대증치료의학의 출발점이다.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뻔뻔하게 자랑하고 있다. 이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의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 플렉스너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의과대학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의과대학들이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의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의학교육의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이 엄격한 입학 조건과 과학 중심의 교육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효율적인 의과대학들은 문을 닫았고 남은 학교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사와 대체의학이 배제되었다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플렉스너 보고서는 현대 의료 시스템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으며 당시와 오늘날 모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대증치료와 근원치료 문제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증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증치료는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열이 날 때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증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는 증상이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신속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증치료는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고 환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정밀한 진단과 원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증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원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원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치료법을 뜻합니다. 질병의 증상만을 억제하는 일반적인 치료와 달리 몸과 마음의 상태, 생활 습관, 환경 요인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을 가진 경우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하는 대신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의 손상, 스트레스, 식습관 등을 살펴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보다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원 치료. 이제는 치료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미토콘드리아 문제로 가보자. 암은 무한 성장의 문제이므로 성장인자인 자유전자를 통제하게 되면 자동으로 암은 통제된다. 그리고 이런 암의 근원이 자유전자이므로 이때는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자유산소를 이용해서 전문으로 중화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주로 인산에 붙은 자유전자를 산소를 이용해서 중화하지만 인산 외에 지방산을 통해서도 자유전자를 중화한다. 이 기능을 언커플링 기능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짝풀림 현상이라고 한다. 이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짝풀림 현상, 즉 언커플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짝풀림 현상은 본래 생물학적 에너지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에너지 생산과 ATP 형성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열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생물체가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체온 유지나 특정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절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용어가 생물학적인 맥락을 넘어 경제에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짝풀림 현상이 가지는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에너지 대사부터 글로벌 경제 구조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짝풀림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미토콘드리아에서 자유전자가 중화되면서 열을 만들게 되면 동시에 ATP도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짝풀림이 아닌 짝지음이 된다. 그리고 이를 고전물리학으로 풀면 당연히 잘 안 풀린다. 그러나 이를 자유전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양자역학으로 풀면 아주 쉽게 풀린다. 일단 간질에서 자유전자가 과잉되면 이 과잉된 자유전자는 간질과 접하고 있으면서 피부에 있는 중성지방 에스터를 환원해서 풀어버린다. 그러면 자동으로 중성지방을 구성하고 있던 지방산이 자유전자를 환원받게 된다. 그러면 이때 자유전자를 환원받은 지방산은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싣고 이를 산소로 중화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지방산이 가져온 자유전자를 자유산소를 이용해서 중화해준다. 이때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임무는 자유전자를 자유산소를 이용해서 중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자동으로 열과 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자유산소가 필수가 된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수가 된다. 그리고 자유산소는 강알칼리이므로 자동으로 미토콘드리아는 강알칼리 환경이 된다. 그래서 일반 혈액의 산도는 pH 7.45가 되지만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산도는 pH 8.0 정도가 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으로 강알칼리 환경을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자유산소와 자유전자가 만나서 물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부산물로 열을 발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주요 기전은 내팽개치고 부산물로 나온 열만 신경 쓴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의 무식한 민낯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짝풀림 현상은 암을 치료하는 도구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짝풀림 현상을 암에 이용하려면 부산물인 열을 볼 게 아니라 열을 만든 근원인 자유전자를 봐야만 한다. 그러나 이때 열의 원천인 자유전자를 보게 되면 이때는 자동으로 체액 이론으로 향하게 되고 이어서 근원 치료의학인 자연의학으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병의 근원은 내팽개친 채 대증 치료에만 몰두하는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에게 자연의학은 무덤이 된다. 그래서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태생적인 업보 때문에 열을 만드는 근원인 자유전자는 모른 채 할 수밖에 없고 이의 증상인 열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인간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권부의 앞에서는 권부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도 서슴없이 죽이고 부모도 서슴없이 죽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이
이때 왜 열에 주목하는지 이해가 가기는 한다. 그러나 위선을 위장은 해야 하므로 대형 병원 앞에 가면 어김없이 인간 존중이라는 기초석이 큼지막하니 서 있다. 이런 이유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이때 만들어진 열의 근원 파악이 한마디로 개판이 되고 만다. 그러나 돈은 혼란 속에서 버는 법이다. 덕분에 자칭 최첨단 현대의학은 떼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과잉 자유전자를 중화해주는 미토콘드리아는 과잉 자유전자가 만드는 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추가로 이때 지방산이 짝풀림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ATP가 공급해주는 인산은 지방산과 반응할 수 있는 반응기가 없다. 즉, 지방산에는 인산과 반응할 수 있는 반응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자유전자를 싣고 있는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자기가 보유한 자유전자만 중화할 수밖에 없고 이때 자동으로 열이 발생한다. 과잉 자유전자를 중화하는 짝풀림의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99%의 병이 과잉 자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전자생리학을 참고하면 더 자세히 탐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짝풀림 현상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때 짝지음은 포도당과 인산의 반응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 시점에서 인산과 포도당의 반응 그리고 지방산과 짝풀림 현상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도당과 인산의 반응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단당류입니다. 여기에 인산이 반응하면 중요한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포도당 6인산이 형성됩니다. 이 반응은 주로 효소에 의해 촉매되며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포도당 6인산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해당 과정 혹은 다른 대사 경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은 간과 근육에서 활발히 일어나며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과 인산의 반응은 생명체의 에너지 대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산과 짝풀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산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체내에서 지방이 분해되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세포, 특히 갈색 지방세포에서는 이 과정이 약간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현상을 짝풀림이라고 부르며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짝풀림은 에너지 효율을 일부러 낮추는 과정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열로 변환합니다. 이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고 과도한 에너지 저장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지방산과 짝풀림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체내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만 연구나 대사 질환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포도당이 인체의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포도당이 싣고 간 자유전자가 산소로 중화되면서 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고전물리학은 열을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즉, 고전물리학은 인체의 에너지가 열이라는 뜻이다. 이는 자동으로 인체를 열역학으로 풀게 된다. 그러나 이때 작용하는 열역학은 인체처럼 피부로 숨을 쉬는 물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 지방산과 짝풀림의 설명에서 보면 지방은 에너지 저장소라고 한다. 이는 중성지방이 자유전자를 받아서 이를 통해서 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지방이 열을 만드니까 지방을 에너지 저장소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열의 원천은 지방이 아니라 지방에 환원된 자유전자이다. 이는 그냥 세살배기 영화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천재들이 모두 모였다는 의학계에서는 이런 괴상한 이론이 정설이 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웃지도 못할 블랙 코미디이다. 그래서 소위 생체의 에너지라고 하는 ATP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동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짝풀림이라는 말이 따라오게 된다. 이상으로 3회에 걸쳐서 ATP에 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다. 즉, 이 문제도 깊게 파고들면 엄청난 분량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ATP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알아본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관점이 생긴다고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가 아니라 강력한 전자 수용체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강조하고,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생기면 인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제 전자 수용체와 암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암의 원인이 자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하면 병의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